지난 시간에 Federated Learning을 설명을 드렸는데 Federated Learning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유저의 데이터가 결코 로컬한 디바이스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꼽자면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지금 지난 10년, 20년간 빅데이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했던 모든 원동력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잖아요. 대단한 서버 컴퓨터, 그 서버 컴퓨터가 막대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빠르게 프로세싱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건데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갑자기 그 대단한 서버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을 거의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이런 거는. 그 대신에 마치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되게 힘없는 엣지 디바이스가 꼭 대단한 친구들처럼 전체 모델을 트레이닝하도록 한다는 게 약간 좀 무리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커다란 모델을 트레이닝하기에는 특히 좀 예를 들면 벌트를 페더레이티드 러닝으로 트레이닝한다. 되게 좀 무리수겠죠. 스마트폰이 버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로 돌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힘들고 특히 메모리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파워가 문제가 아니라 모델이 크면 메모리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플릿 러닝이라는 건데 이거는 2018년에 MIT에서 개발했어요. 근데 아직 좀 주류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주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확실히 더 주류고요. 근데 어쨌든 소개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데이터는 프라이빗하게 엣지에서 놔두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더 성취하고 싶은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엣지 디바이스가 DNN 모델 전체를 학습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수다. 그래서 스몰 포션만 트레이닝하게 놔두고 싶다. 대신 우리의 위대한 서버님께서 나머지 대다수의 모델을 트레이닝 하도록 하면 좀 리소스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대신 데이터는 여전히 프라이빗해야 된다. 이게 큰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러닝은 말 그대로 스플릿 하는 거예요. 모델을 스플릿해서 some 파트는 클라이언트에서 또 다른 파트는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전체 레이어가 10개면 엣지에서 트레이닝하는 건 고작 한두 개 레이어 정도만 트레이닝하면 좀 수지타산이 맞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플릿 러닝을 이제 원 클라이언트랑 원 서버가 한다고 치고 한번 일단 모델을 설명을 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멀티플 클라이언트랑 서버겠지만 일단 원투원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멀티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팅은 우리 맨날 컴퓨터에서 보안 나오면 나오는 친구가 앨리스랑 밥이죠. 앨리스랑 밥. 앨리스를 클라이언트나 엣지라고 하고 밥이라는 친구를 서버라고 합시다. 그리고 설정은 클라이언트 앨리스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이라 하면 현재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기 때문에 데이터 플러스 레이블이 같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DNN이 트레이닝 되기 전에 일단 아키텍처를 정할 거 아니에요. 레이어가 몇 개, 노드가 몇 개, 그걸 정한 다음에 모델을 스플릿합니다. 두 개의 파트로 스플릿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앨리스한테 설치를 해주고 뒷부분은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아직 웨이트가 트레이닝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그냥 스플릿만 했습니다. 이게 준비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트레이닝 할 때는 클라이언트는 앞부분만 트레이닝하고 서버는 뒷부분만 트레이닝할 거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데이터는 엣지에만 있다. 그리고 엣지에 또 하나가 있는데 모델의 프론트 파트가 있다. 그리고 서버에는 데이터는 없다. 그런데 모델의 백 파트가 있다. 그런 설정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트레이닝을 해봐야죠. 여기 앨리스가 있고 여기 밥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자, 인풋 데이터 레이블이 앨리스한테 있죠. 밥한테는 없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그냥 이 프론트 파트를 심플하게 뭐 미니 배치를 쓰겠죠. 미니 배치를 써서 쭉 프론트 파트를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해요. 그러다 이 초록색 레이어까지 왔습니다. 초록색 레이어까지 오면 텐서가 나오겠죠, 여기. 텐서가 나오는데 이 아웃풋, 여기까지의 아웃풋을 뭐라고 하냐면 두들겨 맞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은, 여러분 배드민턴 할 때 스매시 알죠? 스매시? 3대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다 망가진 상태의 데이터입니다. 그거에다가 거기에 관련된 레이블까지 같이 넣어서 서버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아웃풋 플러스 레이블이 함께 밥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밥은 원본은 모르지만 두들겨 맞은 데이터랑 이제 레이블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 밥이 데이터를 가졌잖아요. 일단 데이터를 가졌는데 일단 여기서 클레임 하나가 있습니다. 서버가 원본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프론트 파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원본으로 다시 추론해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클레임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웨이트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되게 좀 일관된 웨이트면 그나마 추론을 해보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클레임입니다. 보안이 이런 식으로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뭔진 모르지만 레이블은 있어요. 그죠? 레이블 있고 그럼 밥은 나머지 레이어로 쭉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해서 레이블이랑 비교해서 로스까지 다 추출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칼큘레이터 로스를 스매시 데이터 기반 레이블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 끝났어요. 그럼 얘한테 이제 로스가 나왔네요. 밥에게는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예요. 이제 backward propagation 거꾸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서버가 backward propagation을 쭉 갑니다. 쭉쭉쭉 가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레디언트 구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아웃풋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이 초록색 레이어까지 거친 상황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앨리스한테 보내주고 그럼 얘는 프론트 파트의 레스트 레이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쭉 수행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트 파트에 웨이트 하면 되고. 네, 되게 심플하죠. 그냥 중간이 갈라져 있는데 그냥 통신으로 전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컴퓨터 안에서 전달해 주던 거를 이제는 컴퓨터는 다르지만 뭐 무선 통신을 하든 유선 통신을 하든 해서 웨이트를 전달해 주고 웨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텐서를 전달해 주고 또 그레디언트를 전달해 주면 뭐 별 무리 없이 트레이닝이 된다는 거죠.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로 모릅니다. 어떻게 백파트와 프론트 파트가 업데이트 되는지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나중에 트레이닝 다 끝나고는 모델을 공유하겠지만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뭐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괜찮은데 혹시 또 프라이버시가 새어나갈 걱정이 있는 게 레이블이 일단 서버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두들겨 맞긴 했는데 그 두들겨 맞은 데이터 패턴이 일정할 수 있잖아요. 특정 레이블에 대해서 자꾸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가 오고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주로 뭐 개 고양이라고 치면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개 데이터가 주로 나오는구나. 레이블 자체가 자꾸 오니까. 그리고 뭐 저 클라이언트에서는 주로 고양이가 있구나.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 유저 1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아니면 뭐 유저 2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막 새어 나가니까
레이블을 쉐어하기 싫다라는 시점에서 이런 U자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모델을 하나를 더 나눴어요. 맨 마지막 부분이 나눠가지고 앨리스한테 있네요. 그죠? 뭐 거의 비슷한데 한 번 더 쪼갠 거예요. 모델 3등분. 그래서 프론트, 미들, 백이 있는데 이번엔 미들 파트가 맙한테 있고 프론트랑 백이 앨리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인풋 데이터 레이블 앨리스한테 있고 맙은 몰라요. 그쵸? 맙은 그냥 스매시드 데이터를 갖고 쭉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해줘서 텐서를 전달할 뿐 뭐 얘가 레이블이 뭔지 몰라요. 로스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백파트가 앨리스에 있기 때문에 백파트에서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되게 라지 파트를 맙에게 남겨줘야 좀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수지 타산은 맞을 테고 그리고 뭐 레이블도 숨겨져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긴 할 테고 대신 커뮤니케이션을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번거롭긴 하겠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여지가 있겠죠 아마도. 자, 그럼 이게 원투원 모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쪼갠 부분에 통신이 존재한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면 어떠냐? 앨리스가 여러 명이면 어쩌냐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클라이언트와 원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Many to one split learning. Centralized configuration인데 일단 자, 이런 식이겠죠. 앨리스 1, 2, 3, 4 해서 여러 가지가 막 있겠고 백 파트는 다 맙하고 공유하는데 프론트 파트가 각각 다 있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 1이 앨리스 1이에요. 처음에 앨리스 1부터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럼 클라이언트 1이 프론트 파트를 일단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요. 왜냐면 자기가 시작점이니까. 자기가 일단 프론트 파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서버는 뭐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서버가 백 파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1이 서로 일단 학습을 해요. 서로 클라이언트 1이랑 맙이랑 서로 학습하는 건 똑같아요. 원투원으로. 근데 학습을 한 다음에 앨리스 1이 자기 쪽 그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죠? 일단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다음에도 다시 처음부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클라이언트 1이 했는데 클라이언트 1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를 맙한테 줍니다. 맙한테 줍니다. 트레이닝 전에. 그러니까 결국 서버가 프론트 파트도 가지고 있고 백 파트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웨이트에다 보안을 걸어놨습니다. 인크립티드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직접 프론트 파트를 트레이닝 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지만 열어볼 수 없는 프론트 파트의 웨이트가 서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서버는 중개인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인크립티드된 웨이트를 가지고 앨리스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I 뭔진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 I가 이제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가 강의 자료를 수정을 덜 했네요. 제대로.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I가 처음에 가장 최근에 인크립티드 돼서 밥이 저장하고 있는 웨이트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기본 가정이 뭐냐면 밥에게는 키가 없어요. 밥은 블랙박스를 열어볼 수가 없는데 앨리스들끼리는 키가 공유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앨리스들은 서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세팅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I는 프론트 파트의 웨이트를 까볼 수 있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클라이언트 I랑 서버랑 원투원으로 스플릿 러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가 웨이트 업데이트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인크립션 해서 맙한테 전달을 해주면 맙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친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centralized 세팅이 이제 좀 싫은 거예요. 인크립트가 되긴 하는데 자꾸 서버한테 준다는 게 좀 깨림직해서
peer-to-peer configuration도 제한을 합니다. 딴 건 다 똑같은데 그림이 좀 이렇게 달라지네요. 자, 맙한테 보안을 걸어서 웨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더 서버가 웨이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만 알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프론트 파트를 업데이트 누가 했는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1이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클라이언트 1이 웨이트를 직접 줬는데 그게 아니라 맙한테 웨이트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클라이언트 1이 업데이트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I가 이제 나 이번에 스플릿 러닝 할 거야. 그러면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서버가 대답해 주겠죠. 클라이언트 1이 업데이트했어. 나한텐 웨이트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 1한테 있으니까 걔한테 가봐.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I가 최근에 인크립트 된 웨이트를 어디서 봤냐면 레스트 업데이트 된 친구 클라이언트 1한테 가서 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맙은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이젠 컨텐츠도 없고 누구한테 가봐라 라고 포인팅만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앤 컨스가 centralized 뭐 peer to peer 있을 텐데 centralized configuration의 진짜 큰 프로는 뭐냐면요. 이런 거. 이게 원래 보안 설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보안이 centralized 보안이 있고 distributed 보안이 있어요. security의 메커니즘에서. 근데 centralized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이 전원이 꺼져 있어도 언제든지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플릿 러닝을 하는데 서버는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앨리스 1이 트레이닝 끝난 다음에 자고 있어도 한동안 자고 있어도 트레이닝이 계속 지속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서버한테 가서 웨이트를 얻어올 거니까. 그럼 피어2피어는 단점이 뭐죠? 여기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된다. 서버가 앨리스 5가 러닝 하려고 물어봤는데 서버가 야 앨리스 3가 최근에 업데이트 했어. 나는 몰라. 그한테 가봐 했는데 앨리스 3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닝이 거기서 스탑이죠. 깨 있을 때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게 디스트리뷰트 시큐리티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장점은 시큐리티가 디스트리뷰트 매너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죠. 센트럴라이즈 서버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포인트 오브 어택이 싱글 포인트 오브 어택, 서버 하나 털리면 다 털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다 그걸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썼네요. 컨스가 서버가 털리면 다 망한다. 이런 거죠. 이분들이 논문에다가 성능을 썼는데 여기선 당연히 자기가 좋다는 얘기만 썼을 겁니다. 일단 보시면 simple training이라고 하면 centralized setting을 나타낼 거고요. 에폭이 지남에 따라서 뭐 당연히 괜찮은 성능을 나타낼 텐데 스플릿 러닝이 생각을 해보시면 centralized training하고 딱히 다른 게 없잖아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똑같이 데이터가 프론트 forward propagation 갔다 backward propagation 똑같이 가는 거니까 딱히 accuracy loss가 없습니다. 근데 federated learning에서는 왜 accuracy loss가 있었냐면 웨이트들을 다 에버리지 하면서 뭉뚱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로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스플릿 러닝은 그야말로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쓰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액큐러시가 뭉개지지가 않습니다. 그 Federated Learning은 Non-IID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Split Learning은 심지어 Non-IID여도 한 바퀴 돌면 모든 데이터 써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해도 됩니다. 컴퓨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부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여기서 에포크의 정의는 네, 클라이언트가 K개라고 했을 때 그 K개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보고 소모했을 때를 이제 에포크라고 하고 B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의 배치 개수를 나타내는데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스프레드 러닝의 각각 이제 오버헤드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여기서 보면 볼까요 한번?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에포크당 한 클라이언트에서 연산을 해야 되는 부담이 네, 전체 모델을 배치 개수만큼 트레이닝 해야겠죠.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를 다 해야 되는데 자, 스플릿 러닝은 홀 모델이 아니라 프론트 파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좀 부담감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에포크마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모델을 전달해야 됩니다. 모델 웨이트를 전달해야 되고 스플릿 러닝은 데이터랑 그레디언트를 전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뭐가 무거울지는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인풋 크기가 큰 데이터이고 스플릿 러닝의 프론트 파트가 별로 데이터 크기를 안 줄인 상태에서 끊겼다. 그럼 이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상당히 클 거고요. 아니면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안 좋은 거는 모델이 크다. 되게 큰 모델을 트레이닝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그래서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클라이언트에서 에포크로 가는 지금 이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각각 관점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는 한 에포크마다 글로벌 모델 업데이트 해주는 오버헤드가 있겠죠. 그런데 스플릿 러닝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일일이 다 보내주는 것이 좀 오버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파트를 계속 공유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스플릿 러닝이 사실 되게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풋이 크면. 근데 스플릿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에포크 하나당 모델을 몇 번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에 있는데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한 번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델 한 번 업데이트돼요. 근데 스플릿 러닝은 클라이언트 개수 곱하기 배치 개수만큼 엄청나게 많이 자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컨버전스를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션 대비 얼마나 빨리 액큐러시가 올라가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스플릿 러닝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뭐 커뮤니케이션 대비 얼마나 빨리 액큐러시가 올라가냐? 왜냐하면 자주 업데이트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 스플릿 러닝이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돼 있는데 보면은 X축이 컴퓨테이션이고 Y축이 액큐러시인데 스플릿 러닝이 올라가는 이 속도 좀 보세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거의 상상이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플릿 러닝인 프론트 파트만 업데이트하니까 엣지 쪽에서 컴퓨테이션 부담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서 또 업데이트를 자주 하니까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모델을 좀 달리한 거죠. 100개 클라이언트로 VGG 사이퍼 10, 여기는 500개 클라이언트로 레진의 사이퍼 100 했을 때 뭐 둘 다 어쨌든 스플릿 러닝이 무진장 빠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빠르다기보다는 컴퓨테이션 효율적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번엔 커뮤니케이션 관점인데 똑같이 VGG랑 레즈넷 50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거의 좀 비슷하게 따라왔죠. 왜냐하면 스플릿 러닝이 데이터 인풋 보내고 뭐 이런 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플릿 러닝이 훨씬 빠르다, 여전히 빠르게 수렴하는 걸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컨버전스 프로블럼이 없다, 스플릿 러닝은.
그래서 이 논문만 딱 보면은 X축에 커뮤니케이션, 뭐 컴퓨테이션 다 넣었는데 스플릿 러닝이 다 좋았다. 그럼 뭔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망할 것 같은데 이 논문의 저자는 한 가지 그래프를 생략했습니다. X축이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 원본 논문이 정식 퍼블리케이션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스플릿 러닝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병렬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병렬화가. 우리에게는 1000만 개, 100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1000만 개의 클라이언트 중에서 오직 한 놈만 지금 현재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나머지 모든 놈은 놀고 있어야 돼요. 스플릿 러닝. 시퀀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동시에 1000만 클라이언트가 각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수렴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는데 스플릿 러닝은 1000만 개 중에 한 놈이 수행하고 있다. 한 번의 업데이트를. 그래서 에포크 관점으로 보면 마치 한 에포크 동안 1000만 번 업데이트가 일어나니까 와 엄청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나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사실 그게 그거일 수 있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에포크 하나를 실행하는 시간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짧은데 스플릿 러닝은 무진장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번 돌려야 되니까. 1000만 번 순서대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시퀀셜리 참여한다. 이거 아주 큰 단점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모델이 원투원으로 스플릿 러닝을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클라이언트는 다 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시간이 엄청 낭비되고 병렬화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포기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을 컴퓨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로 하는 이런 얕은 수작을 부리면 아주 좋아 보이는데 X축을 실제 시간으로 놓게 되면 아주 느릴 수 있습니다. 아주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완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뭐 작년에는 뭐 스플릿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런 개념도 좀 나왔었고요. 장단점을 어떻게 적절히 섞어보려는 노력이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양도 사실 뭐 3D 모델을 처리하거나 하게 되면 그 인풋 텐서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모든 아이터레이션마다 주고받아야 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컴프레션 테크닉이 또 동원돼야 될 거라는 점이 뭔가 추후의 발전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인코더를 뭐 잘 적절하게 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인풋을 컴프레션 하는 연구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cure Distributed Learning이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